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로부터 2차례, 또 경찰로부터 1차례 출석 통보 요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변호인단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변호인단의 첫 기자브리핑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느냐며 폭동도 없었던 만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선임계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고 변호인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에 소환 통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토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는 응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다 가는 게 법치는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공수처 출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은 만약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계엄을 실행한 군 수뇌부 수사도 한창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한이 연장됐죠?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간을 더 확보해서 김 전 장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 박안수 총장은 이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는데요. 이로써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군 핵심 인물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찰 수사 속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인 비화폰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화폰에는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이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시간 가까이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해서도 4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공관으로 돌아와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조 청장이 대통령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구속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보냈던 출석 요구서는 반송이 됐습니까?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결국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본은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볼 때 대통령실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미배달 상태,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출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다만 누가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다가 실패했는데 특급 등기로도 발송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편 전달까지 실패하면서 공조본은 현재 2차 출석 요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수본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는 이미 탄핵 심판 관련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의결서를 보낸 지 24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공석인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도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에 3명이 공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가능한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10여 명 규모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가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앞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특위 위원까지 내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들의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부에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이 이송됐죠. 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부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으로 국정을 뒤집어 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구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찾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즉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지휘체계 공백이 생긴 여당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내에선 오선인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나마 국민적 비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 얘기를 들어봐서는 외부 인사들은 안 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인사들을 하면 우리들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이심전심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끼리 가자라는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완전히 보수 괴멸의 가능성까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당대표가 사퇴했고 지도부가 지금 붕괴된 상황인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물론 친한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보수 괴멸 가능성도 있다,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뭐 저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예.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 보수 괴멸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간 말씀 같고요. 지금으로선 저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안정과 통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지금은 개혁과 쇄신 이러한 덕목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제 개파 싸움 좀 그만하고 똘똘 뭉쳐서 안정감 있게 전국에 대처하자라는 절실한 요구를 지금 숙제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보수 괴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우리 동료로서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친윤계 배제하고 친한계 배제하고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안정과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인물이 누구인가, 즉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지금 개파 싸움 대결 구도로 지금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쓸 사람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이게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국민의힘 비대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고 비대위 체제가 벌써 4번 지났고 이번에 5번째 5차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것을 놓고서 당의 혁신 쇄신이 있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개혁과 쇄신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개파 싸움부터 이제 중단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추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안정과 통합 없이 개혁과 쇄신을 일구어 나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윤당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그거는 하던데요. 이제 친한계 쪽에서 보면 이제 친윤 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저같이 친윤도 아니고 친한이 아닌 입장에서는 지금 친윤 친한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다. 똘똘 뭉쳐서 안정감을 가지고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물론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다시 또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탄핵 소추까지 됐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위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예.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임을 하게 하는 거는 이제 모양새가 되게 안 좋고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 같이 들어왔고 예.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나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기대를 예. 거두지 않는 건데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저는 그나마 얻었던 득점까지 네.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친윤과 각을 세워온 거는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퇴 직전에 원내에서 의원들과 의총에서 말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예. 말싸움은 이겼는데 표싸움엔 진 게 아닌가. 정치인이 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예. 동료 정치인들하고 저렇게 뭐 대화 타협을 못하면서 리더가 되기에는 예. 좀 너무 빠른 분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할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쯤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보세요? 뭐 결국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느 당이든 네.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뭐 60일이 그렇게 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당 밖에서 네. 뭐 차분히 대통령 경선 절차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저희가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무슨 개혁, 혁신 이런 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친윤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이제 당의 의원들을 이끌고 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데 거의 당의 모든 힘을 다 거기다 경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뭐 저희 당 일은 아닙니다만 저게 맞는 방향이 맞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젊은 의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140여일 만에 물러나는 것을 놓고서 친윤계, 친한계의 시각이 네. 달라요.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는 이제 쫓겨났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그날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들어가고 나서 기류가 바뀌어서 예. 최고위원 모두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예.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기자회견 취소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예.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바꾼 거를 예. 그거를 보기 좋게 당대표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토요일 날 했었어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한동훈 계로 불리는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지 진종호 최고위원이 그 사퇴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도부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었나요?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탄핵에 투표를 했습니까? 예, 물러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한 소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디펜스하자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단에 가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최고 입장에선 더 이상 한동훈 체제로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적잖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랬군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쫓겨나듯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네. 저 역시 사실 한동훈 대표의 낙마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탄핵에 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그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이 계엄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 정보를 듣고서 예. 탄핵을 찬성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실과 협상을 한 끝에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합의 사항이 나오자 다시 탄핵에 반대하는. 예.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탄핵 카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말이 앞서고 또 본인의 말과 처신 때문에 당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당원 동지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를 이제 계속할 생각을 의지를 밝혔고 네. 그래서 언제쯤 복귀할까도 관심이거든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만일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경우 예. 한동훈 대표에게도 찬스는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대권 주자와 대적할 수 있는 유력한 맞대응 카드로서 예. 여전히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내일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겠죠. 예.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네. 막 무성한 지금 소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내일은 좀 범위를 좁혀가는. 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신속하게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서 하루하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엔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총리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탄핵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 그다음 나중에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지금 그런 법안 하나 가지고 뭘 하면 뭘 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민주당이 전국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사실은 원내 일당한테 넘어왔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양곡법을 비롯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고리 상태는 아니지만 예. 직무가 정지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죠. 예. 어찌 됐건 대통령이 없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면 또 부총리 2명 중에 누가 할 거냐. 또 그 사람이 또 탄핵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불안해하고 민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탄핵 제도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있지만 일단은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안정에 그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대통령이 거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한시적인 상황이면 권한은 현상 유지 내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만 찾아서 해야 되지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는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 뭐 이런 당의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내일은 아니야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공조본부에서는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편 수신 안 했지만 출석 요구 인지했다고 본다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을 요구한 경찰 공조본부, 지금 경찰 또 공수처 또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부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2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그리고 21일이요. 그리고 경찰 공조본은 내일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일단 거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속보 더 이어지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고요. 김만규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네. 공조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추가적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한 번 더 요구할 것 같습니까? 예.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소환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바로 기소하는 방향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어렵죠. 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데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는 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 3차례 정도 반복된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총리권한 대행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일단 고발되어 놓은 상황이고요. 또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종의 협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 엄연히 대통령으로부터 직무를 인수받아서 인수인계받아서 지금 내각 통할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법안도 본인 자율 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도 하지 마라, 거부권도 행사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대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해달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무게중심을 갖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하라. 그리고 인사도 수동적인 인사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석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 있습니다. 권한대행 권한 어디까지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고 나서 고건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충돌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서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김만규 의원이 인사청문 준비단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한다. 이게 국회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 대행이니까 예, 예.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대통령 목 3분, 예. 국회 목 3분, 대법원 추천 목 3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목을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찾아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대법원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추천하는 거는 형식적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일 뿐이니 예. 그거는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2017년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말을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건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탄핵이 인용된 후였다라는 주장이에요. 전혀 지금은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전혀 아니었던가요? 대통령 탄핵은 3월 10일이었는데요. 네. 권성동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거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월 1일 날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예. 2월 1일인지 1월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심리 결정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예. 오늘 언론 보도가 오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여야가 이것은 행사하고 저것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 철학을 상당히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권성동 의원의 과거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7년 2월 1일 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시길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똑같은 말씀하셨고요. 또 당시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그 당시 때는 또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되고 국회 몫은 임명해도 된다. 이게 무슨 법률에 근거한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다 자신들의 유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거는 이제 학계에 있거나 법조인이라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저희 당 의원이 얘기했던 건 당시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목의 후임자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아서 임명이 됐었다. 그거는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신속하게 만나면 좋겠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뭐 여당이 된 것처럼 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국정 책임은 여전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저희 당대표하고의 만남을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내일 오후 2시 상견례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저희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네. 실제 지금 밀려 있는 현안들 네. 사실 탄핵 정국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 때문에 국회가 사실 올스톱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이상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비대위원장도 바로 신속하게 임명이 안 된다면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돼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굳건한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정 철학에 따라서 선택,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카드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지금 뭐 저희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정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네. 만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다?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역시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300명 중에 권한대행도 저는 그렇게 보고 3분의 있습니다. 2입니까? 예, 이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종족수를 적용받아야 된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죄송한 어떻게 말씀인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본 법률 문헌이나 판례나 선례 중에 말씀하신 점을 지지할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본 적이 한덕수 없고요. 총리는 총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총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국회 과반이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진 않았다. 저희가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저희는 내란죄의 공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대통령과 총리나 누구든지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으면 다 권한을 정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분들께서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말고 보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또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박찬대 대표님도 그동안 많은 중개사를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석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 경제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 경제 그리고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12상 비상개업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 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권선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초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먼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평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사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협상 상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서 저를 그럼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전국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화가 통하는 대한민국,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반박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은 논란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민주당 친민주당 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여러 친민주당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요 정도만 반박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거대 여당 또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아주 하야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국회 책임과 역할 더 필요할 때다. 그리고 국회 중심으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좋은 합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지금 모두 발언만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네. 언론 앞에서는 최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거고 네. 또 저런 분들이 카메라가 없으면 또 허심탄회하게 네. 각 당의 상황을 얘기하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그래요?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왕이면 국민들 앞에서 또 시청자들 앞에서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예. 봤고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적절한 수위로 예. 말씀을 잘 하셨죠.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이 최우선이다. 예. 그래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야 된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지금 여야 원내대표 두 분께서는 지나치게 강론, 네. 구체적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래서 국민 불안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예.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얼마나 걸릴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안이 아주 단순했거든요. 2달 걸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안이 복잡했어요. 석 달 좀 더 걸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요 두 사안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일종의 이제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김만규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많은 법조인들한테 견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전망하나요? 아니, 최재성 수석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아, 그래요? 예. 사안 자체는 두세 달 사이 정도 걸리는 게 맞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무리한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회를 줄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3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이 된다면 이제 다음 대선과도 또 관련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사안은 단일 사안이지만 이 단일 사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이렇게 경찰까지 해서 굉장히 등장 인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신청해서 증인들의 입장을 본인이 직접 반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 민첩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로부터 2차 출석 통보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 오늘 첫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느냐며 폭동도 없는 만큼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윤 대통령이 탄핵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선임계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끝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고 변호인 추가 합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검찰이나 경찰, 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이분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첫 소환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는 게 다 법치는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공수처 출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은 만약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계엄을 실행한 군수내부 수사도 한창인데요. 김영현 전 장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간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 박안수 총장은 이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는데요. 이로써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의 군 핵심 인물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부러 같이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다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YTN 백준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자, 변호인단이 오늘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이 백정규 기자. 예. 변호인단 구성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렸죠.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돕기로 한 분들이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은 다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래요? 오늘 사무실 계약 이런 것들도 조만간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정제된 입장을 변호인단의 정제된 입장을 좀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럼 추가 입장이 곧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이죠? 네,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지금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40년 직위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2012년에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특보 단장을 맡았고요. 2022년 윤 대통령이 지금 재임할 당시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네. 부산 고등검찰청장 등을 임명한 특수통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 2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군요. 근무를 했거든요. 예. 네,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고검장 출신인데 윤 대통령이 대구 고검에 좌천됐을 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사람 모두 검찰에서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더 크게 꾸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갈래로 업무 부담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일단 예,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변호인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대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변호사 각각의 역할을 구성한다고 내란 한다면 수사에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네, 헌재 심판에 대응할 사람, 그리고 내란죄 수사에 어떤 전념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할 사람, 또는 예. 반론을 구체적으로 할 사람 여러 명이 필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인단을 확보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실행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예. 조금 더 실무적인 변호사들도 조금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들을 좀 보면 내일은 일단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공조변 역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조본과 검찰 모두 소환 불응에 대응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예정한 날짜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아직 변호인단이나 변론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검찰과 공조본에서 검찰은 21일까지라고 지금 소환 일정의 그 데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안에 일정을 조율해서 이날 온다라고 이제 약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소환 불응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죠. 이미 조율된 날짜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체포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나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일정에 대한 조율 없이 지금 소환 일정을 계속 어긴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중 일부는 실제로 체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21일까지 일정 조율이 되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예. 이 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정뿐만 아니라 예. 수사 때문에라도 여러 차례 이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의 소환 조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각의 계엄 지휘군이 여러 명이고 거기서 네. 나오는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엔 대질 조사라든가 그를 확인하는 과정에 2차 소환, 3차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소환 조사는 상당 부분 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예.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모두 소환을 통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21일로 경찰이 데드라인을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21일 토 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 검찰과 지금 공조본에서는 이미 주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 2주일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예.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주를 넘어서는 글쎄요. 수사기관이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제 경찰의 출석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오늘 공조본이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게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을 채택할 실익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검경이 합동수사로 좀 유기적으로 서로 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일정에 경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과 검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같이 실행할 여지가 있는데 예.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예. 구속영장 실질 과정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예. 피의자 측에서 검찰을 선택해서 소환에 응한다고 한다면 조사를 또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검찰과 조율된 날짜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검경이 서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소환을 좀 통보한 상황인데요.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온다고요?
예,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백종유 기자한테는 예.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함께 조사하고 있죠. 공조수사본부. 오늘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 보관되는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예.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금은 이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별도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아직 시도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도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이 서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이걸 확보하려고 하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에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6차례 통화 때 어떤 내용들의 통화를 했는지 네. 또 어떤 내용들로 어떤 기간에 통화를 했는지 이걸 밝히기 위함인데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들과 계엄 3시간 전에 만났다는 곳 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삼청동 안가죠. 안전가옥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그 전에 이제 청와대가 있던 곳에 예.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안가의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안가 주변하고 그다음에 안가를 이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법원이 예. 이제 전해진 겁니다. 아.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예, 예. 이것도 이제 전해진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안가가 왜 중요하냐면 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과 예. 함께 이곳에서 이제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회동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 청장들한테 A4 용지 한 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 A4 용지 한 장에 이제 장학 기관들이 적혀 있었다. 네. 조청장 등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이 A4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증거 인멸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일단 계속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손정혜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요.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예.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이 안가 압수수색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법원이 기각했을까요? 압수수색 필요성은 기자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예. 수사의 필요성은 있는데 안가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안가라는 것은 예. 사생활의 비밀과 아주 밀접한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조금 더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1차 압수수색에 대한 신청은 기각될 여지가 있지만 또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해당의 내밀한 장소지만 이 내란 사건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일부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 내가 이제 생활하는 극도 이제 사생활의 장소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소명하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해석해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 장소로 특정된 건 범죄 장소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장소라고 특정되는 한 수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지금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또 윤 대통령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에 윤 대통령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환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4월 30일 술해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에 차에 올랐고 결국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좀 볼까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이 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서면 조사,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를 받았고요.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는 물론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또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하린 앵커가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이제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면은요. 뭐 경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 네.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어떤 성향상 예. 이 탄핵 가결 이후에도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내가 검찰 소환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공개 소환 조사하고 조사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것이 이제 타당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그 포토라인 문제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권에 포토라인과 관련한 인권 수사 관련해서 규칙들이 많이 개정이 됐죠. 그랬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포토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 측에서 여기에 앞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 이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되는 측면이지만 현재로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간의 예우는 어떻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재량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을 한다면 나중에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문에 국민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또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헌재가 이 판단을 내릴 때 결정 판단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일단 탄핵 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보낸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헌재 공보관이 대통령에게 대해 송달 중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도 인편,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있는데 송달이 미뤄지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이제 계속 늦춰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이제 일일 특송 우편이나 전자문서 인편으로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보면 예.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상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이잖아요. 그런데 탄핵 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준비기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정해진 기일 안에는 어떻게든 조속하게 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들은 참석해서 쟁점 정리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쟁점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쟁점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서 채택해서 제출할지, 증인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밝혀야 앞으로의 심리 절차가 우리에게도 방어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준비기일에 나가는 게 좋고 방어권 행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호인 선임기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대리인 선임기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준비기일 전에는 그래도 준비돼서 선임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다. 오늘 변호인단이 그렇게 밝혔는데 첫 변론기일부터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접 나와서 어떤 구두로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절차는 마지막 중요한 심리 때 나와서 대국민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정해진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사실관계, 법리관계를 주장은 직접 할 여지가 있지만 매해 나오기에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심판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네,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 재판마다 참여하면 이 경호 인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판 진행에 혼선을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17차 변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해 나오긴 어렵고 가장 중요한 재판 정도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종유 기자, 헌재가 생중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그랬군요. 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개 변론을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론 이후에 녹화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화 영상으로는 공개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었고 이때도 녹화 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그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 거듭 밝혔는데요. 이 공석인 3명 재판관 입장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인지 과거 사례를 그래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죠.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종료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황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법리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황 대행은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 헌재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모씨였고요.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퇴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 탄핵 결정이 난 뒤에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결정 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바로 이 논리가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여야가 정확하게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또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뭐 여야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또 사정이 또 나름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 해석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과 의견이 배치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탄핵 가결 이후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권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권한에는 이 법률과 헌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설정 범위가 없습니다. 예. 열거 규정도 없고 제한 규정도 없다는 것은 행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권한은 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국무총리가 보통의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이렇게 임명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의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당연한 해석이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양쪽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다. 그러니까 법리에 예. 충실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입장을 보면 지금은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뭐 거리라고 볼 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냐 거리는 이미 해석에 실익이 없는 해석입니다. 예. 이미 탄핵이 가결을 해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 권한 대행이 권한 행사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럼 권한 대행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탄핵 심판 주심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조금 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어떤 심리를 해서 탄핵 심판이 뭐 인용되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결정문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간 후손들이 보는데요. 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들을 보시면 다수 의견, 뭐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의견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고유의 철학 때문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판결문을 재판관들이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그렇군요. 이름 석자를 걸고 쓰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좀 보겠습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결국 정치권에서 수싸움을 하는 모습인데요.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대북 송금 재판이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법관 기피 신청 같은 경우는 정말 사유가 안 된다 그럼 각하를 시키는데 예. 한번 판단은 받아보자 하면 다른 재판부에 가서 기피 신청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심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고할 수 있고요. 일주일 이내 항고할 수 있고 그래요? 이 항고 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요걸 판단하는데도 최소 한두 달, 또 평균적으로 두세 달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종유 기자, 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1심이 11월 15일 났고 예. 그리고 이제 2심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예.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아직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예.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일단 그 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이제 정하고 또 기일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제 서류를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 보냈는데 피고인 측에 송달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송달이 바로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이 항소 기록 소송 접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 세워지거든요. 그런 만큼 좀 이재명 대표 측도 이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면은 완벽하지만 유죄가 나올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서 천천히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쪽이 수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YTN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로부터 전북 전주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전주에서 시작한 국내 유일의 도서관 여행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책들이 가득하네요. 도서관 여행이 진행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4개의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굳건한 기둥들처럼 책과 인문이 시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이곳은 책기둥 도서관입니다.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에는 다양하고 특별한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화 도서관의 공간을 홍보하고 소중한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지난 11월을 끝으로 여행을 마쳤는데요. 이 여행의 이름은 전주 도서관 여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2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매해 새로운 여행 코스 운영으로 현재까지 5,200명이 참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내년에는 완산도서관과 아중호수 도서관도 코스에 포함돼서 더 많은 책 나들이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내년에는 책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영하 12도 안팎의 한파가 들이닥치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파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13도로 예보가 됐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해서 전국에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에는 점차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최고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제주 산간에도 모레까지 최고 15cm가 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안 지역에도 대설이 예보됐고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잠시 주춤했다가 이후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